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인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의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이 이슬람 신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5월에 재선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재집권 뒤에 노골적으로 반이슬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도의 무슬림들이 미얀마로부터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처럼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인도 시민권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월요일이죠. 네, 방송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럼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시민권법 개정 이후에 인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시민권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인도 의회에서 11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시민권법 개정안입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웃나라 3개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2015년 이전에 인도로 왔던 불법 이민자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참 취지는 좋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데 불교, 기독교, 힌두교, 자이나교, 파르시교, 시크교 이렇게 비무슬림 이민자들에게만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슬림 이민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국가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종교 박해를 받는 소수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외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반발해서 북동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7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7,5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다 지금 인도 전역에서 법안을 폐기해라, 개정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힌두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모디 정부가 소수파 무슬림을 차별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인구의 80% 정도가 힌두교도입니다. 무슬림이 14% 정도로 한 2억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튼 모디 총리는 불법 이민자 합법화 같은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얀마도 1982년에 시민권법을 개정해서 로힝야족의 시민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이번 시민권법 개정이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속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47년에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종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인도 헌법이 49년에 채택이 됐는데 서문에 사회주의와 세속주의에 기반한 민주공화제 주권구이라는 게 분명히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사상과 표현과 신앙 및 경배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시위를 펼칠 때 이 개정안이 이제 인도의 세속주의 건국 이념에 위배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 헌법 서문이 적힌 종이를 들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가 사실 다 종교 국가 아닌가요? 그렇죠.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데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제 포용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힌두 민족주의를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디 변하고 총리가 있습니다. 그쪽 정당의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 국민당이 바로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인도 정부가 내년에 인구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슬림을 차별하는 데 악용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모든 시민권을 재조사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인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거를 증명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증명이 되지 못하면 시민권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근데 무슬림 중에는 방글라데시 같은 이웃 국가에서 왔던 이민자 출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구 데이터 갱신이 시민권 재조사의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8월에 시범적으로 아쌈주에서 시민권 재조사가 이제 치러졌었는데요. 네. 무슬림 6명 중에 1명꼴인 190만 명이 시민권을 이런 이유로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투표권 행사라든가 복지 혜택이라든가 재산 소유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임시 수용소에 강제 억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전국 확대가 결국 시민권법 개정의 뭐 토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인도 당국이 인터넷 셧다운 조치까지 내렸다? 네, 시위를 막겠다는 그런 얘기죠.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견을 나누고 시위 장소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 또 통제를 위해서 인터넷 셧다운 조치를 내린 건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차단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인도 전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횟수가 134회였고요. 올해도 90회를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은 12번, 시리아랑 터키는 각각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숫자가 압도적이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인도 IT 강국 아닌가요? IT 강국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뭐 여기서 그렇습니다. 거의 여기서 다들 기술자들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 모디 정부는 법과 질서가 우선이 되는 것이지 언론의 자유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 국면에서도 또다시 인터넷 차단이 이제 되고 있는데 시위가 아주 맹렬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에서는 이미 차단이 됐고요. 8월에 특별자치권이 박탈된 카슈미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지금 몇 개월째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포함하면 지금 프랑스 인구에 맞먹는 6천만 명이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위대에게 거액의 변상금을 물렸다. 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시위가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여기 주 정부가 체포된 시위대 130여 명에게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서 500만 루피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이상을 변상해라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는 변호사 선임비도 없고 벌금을 낼 여력도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금이 지금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도 농촌의 가구당 1년 평균 수입이 우리 돈으로 12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지금 시위대에게 부과된 변상금이 얼마나 큰가 좀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폐쇄, 뭐 집회 금지에 이어서 이제 변상금 폭탄을 시위 진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시위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탄압했던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이슬람인들을 무슬림을 차별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디 총리랑 여당이 인도 국민당인데 지금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도 국민당이 힌두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빠르게 정치 세력화된 조직이고 반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인도 내에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반이슬람주의이기도 한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도 전역을 무굴 제국이 지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무슬림 국가였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반발이 좀 크다는 건데 그때 무굴 제국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도들을 크게 탄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인도가 오랜 기간 내전을 벌였고요. 영국이 이제 무굴 제국 통치가 끝나니까 이 내전을 활용해서 또 인도 전체를 좀 손쉽게 식민지화하기도 했고요. 식민 통치가 끝난 뒤에도 결국 힌두교랑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나라로 남지 못하고 지금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되는 이슬람 국가와 힌두교도 국가로 나뉘게 되는 결과가 나아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갈라진 게 이제 바로 그런 배경에서 갈라진 건데 인도 양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제국주의의 영향이 꼭 이럴 때 보면 다 어디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쪽 세력을 자기가 손잡아가지고 저쪽 세력을 버리다가 나중에 또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은 민족적인 앙금이나 종교적인 앙금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게 연속선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힌두 민족주의를
이 모디 총리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뭐 네루 가문으로 대표되는 통치 가문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좀 세속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바로 네루 총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는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인도 국민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네.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이 단체 모토가 인도는 힌두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무굴 제국의 지배를 받은 것은 치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모디 총리가 8살 때 바로 이 민족의용단에 가입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정치적 기반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2001년에 구자라트주의 주지사가 됐거든요. 근데 취임한 이듬해인 2002년에 이 구자라트주에서 무슬림과 힌두교도 사이에 대규모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수였던 힌두교의 폭력 행사로 1,000명 이상의 무슬림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주지사였는데 모디가 이를 진압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힌두교도들은 모디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게 됐고요. 결국 2014년에 인도 국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디가 인도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힌두교도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은 네. 아무리 뭐 정치인이 뭘 한다 그래도 네. 이렇게까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울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근데 모디 총리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이 모디 총리가 하층 계급 출신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인 그 계급에 속하는 자파상의 6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기차역에서 짜이라는 인도차를 팔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65년에 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자원 입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민족의용단에도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의 정당 조직인 인도 국민당에 입당해서 구자라트 주총리를 3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하면서 경제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아서 인도 총리에도 오르게 된 건데요. 이 구자라트주가 무굴 제국이 영화를 누렸던 바로 그 핵심 지역입니다. 근데 인도가 독립한 후에는 무슬림이 소수 피지배자로 지위가 역전됐던 그런 아주 좀 역사적인 그런 근원이 있는 장소인데요. 네. 구자라트 폭동을 제대로 진압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미국 비자가 거부가 됐던 적이 있고요. 유럽 방문도 금지가 한동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인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혐의를 벗긴 했어요. 근데 총리에 오를 때부터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워낙 강해서 종교나 민족, 빈부 갈등의 중재자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출발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슬람을 차별하는 배경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또 알고 보면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인도 경제가 지금 급작스럽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힌두 민족,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이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이제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반감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인도 경제가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5%로 전년 동기 7%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고요. 실업률이 전체 평균 6.1%인데 45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인도 정부가 지금 높은 실업률, 경기 침체의 원인이 사회 통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힌두 민족주의가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도잖아요. 네. 57%를 힌두어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면 연방정부의 목소리가 더 잘 하달돼서 이행이 되니까 사회 통합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개혁 정책이나 민족 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불안한데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불만을 네. 지금 민족주의나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불만으로 이렇게 네네. 지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요? 훨씬 위험한데 일단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가 남아시아 주변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러니까 힘의 외교 이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같은 노선을 걸었던
같은 인도 국민당의 바지파이 전 총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가 핵 보유국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파키스탄하고 3번이나 전쟁을 했고 지금도 카슈미르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모디 총리도 집권 이후에 강력한 국방 외교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금 어디서 힌두 민족주의를 쓰냐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사실 재집권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었어요.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마침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경찰관 4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배후로 모디 총리가 지목했거든요. 그래서 보복에 나섰는데 양국이 공중전까지 벌이면서 전면전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 군사 긴장이 고조되니까 안보 문제가 선거 이슈를 다 흡수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모디 총리는 48년 만에 파키스탄 공습을 감행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 힌두 민족주의를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군이 네. 그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카슈미르 지역을 막 폭격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도 네네. 벌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공중전 전투가 네. 막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카슈미르 지역이 중국하고도 지금 국경을 닫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역이잖아요. 거기하고도 또 분쟁이 많이 있죠. 인도가 중국을 굉장히 경제적인 네네. 목적이든 뭐든 굉장히 지금 네.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맞서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추월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를 또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경 분쟁을 겪었는데 중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힌두 민족주의가 또 이 분야에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아주 강단 있는 지도자, 중국에 맞설 때마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주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를 모디 총리가 좀 강화하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면서 지금 북쪽 국경을 위협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최근에 이제 네. 뭐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네네. 뭐 지소매 얘기할 때도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인도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그 국가로 그렇습니다. 키우겠다. 네. 그리고 그거에 네. 미국이 뒤에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협력을 강화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인도 내에서는 힌두 민족주의를 또 자극하게 되니까 이 모디 정권으로서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정부인데 네. 종교 갈등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종교 폭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네. 국가 체제를 흔드는 것이니까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서 지금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10년 동안 발생한 종교 관련 증오 범죄의 90% 이상이 이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2014년 이후거든요. 네.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를 보호하는 조치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힌두교는 소를 숭배시하니까요. 그 암소를 도살할 경우에 처벌이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제 최고 종신형으로 2017년부터 강화됐습니다. 종신형요? 종신형으로 최고가요. 근데 정육점이나 도축업에서 소를 다루던 무슬림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힌두교도들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다루는 비힌두교도들에 대한 공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망 사건이 나와도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조사를 일부러 지연한다든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데도 개입을 했다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지적을 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서요. 네. 시민권법 반대 시위가 지금 계속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계속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반대 얘기도 많고 시위가 좀 거세게 일어나는데도 모디 총리는 이슬람 교도들이 진정한 인도인일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 1000%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반대파들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수용소에 대한 얘기는 모두 거짓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FP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아쌈주에 6개 수용소가 있대요. 지금 1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이 돼 있는데 앞으로 11개의 수용소가 더 세워질 예정이고요. 다른 주에도 지금 계속해서 수용소가 세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단체나 인권 운동가들은 2억 명이 넘는 이슬람교 신자들을 지금 힌두교 국가로 인도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네. 그렇고 지금 뭐 미얀마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잠복해 있는 종교 갈등이 이렇게
이웃 국가들이 종교 갈등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그런 나라들에서 주류 세력들 사이에 종교적 정체성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세속주의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는 지금 로힝야 부족이 탄압을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에서도 전통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추구해왔던 무슬림 정치인들이요. 이제 보수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점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 기독교가 좀 표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IS에 충성을 다짐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폭탄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서 소수 종교인들이 뭐 물론 예전부터 차별과 공격 대상이 되어온 건 맞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공격 규모나 범위가 너무 커졌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도 물론 뭐 종교 갈등이 워낙 심했던 곳이고 네. 미국하고도 뭐 전쟁을 막 하는 네네. 지역이지만 그 다음은 아시아 쪽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인도가 그 축을 흔드는 큰 하나의 나라인데요. 예. 원인이 될까 좀 걱정이 또 그러니까요. 되네요. 여기서 잘 되면 다른 나라로 얼마나 또 확산이 되겠습니까? 네. 네. 마무리하면서 지금 네네.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1416님께서 전주현 씨 모든 면에서 외신캐스터로서 최고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한 해 받으세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피로가 확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